안녕하십니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2장 창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외식업을 창업했을 때 어떤 메뉴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한 그런 이론입니다. 폰 옆으로 가서 또렷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 24분에서 26분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트렌드의 개념과 트렌드의 분석, 그리고 이런 분석에 의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의 기준, 그리고 단계, 그리고 선정할 때의 고려사항, 또 기피해야 될 업종,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 흥미로 유행되는 그런 짧은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보통 한 5년 정도 이런 일정 기간 유지되는 긴 흐름을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렌드는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또 고객을 리드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잘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식 시장의 아이템에 대한 트렌드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행 주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짧아진 약 5년이 아니라 2.7년 정도로 평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시장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그 아이템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창업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을 했을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이 요소이긴 하지만, 이 아이템이 제대로 되더라도 잘 준비되지 못해도 실패하고, 잘 준비돼도 트렌드를 파악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환경적 요인 분석을 첫 번째 인구 통계적 환경 요인부터 7번째 소비 심리 환경 요인까지, 깊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적 환경 요인입니다. 즉 인구와 관련된 인구 수, 가구 수, 연령, 성별, 결혼, 그 다음에 직업, 소득 수준, 학력,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4가지를 뽑아보면 1번이 인구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령별 인구입니다. 또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분포, 또 가구가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냐 아니면 핵가족으로 분리된 가구냐에 따라서 소비시장이 달라질다고 하는데, 인구 규모는 소비시장과 소비재 산업의 시장 규모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요번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소비재 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인구가 많은 미국은 사망자 수도 많지만 또 마스크도 그 숫자만큼 많이 필요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마스크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의 규모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연령별 인구입니다. 즉 어린 나이층이 많느냐 아니면 실버층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연령층이 많은가에 따라서 특정 상품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고 시장도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인구의 지역 분포는 유통 시스템과 광고 매체 선정을 하는 데에 차이를 두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 라디오냐 아니면 전단지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광고 탑을 세울 것이냐 TV를 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인구의 분포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가구 구성이 세대수가 증가하면 가구마다 만약에 다 세대가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나 이렇게 살 때 전기 밥솥이 한 개가 필요하다면 내가 독립하면 밥솥이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따로 사시면 밥솥이 세 개가 필요해요. 소비재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입니다. 이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 둘이 같이 보니까 수입은 증가하는데 그 수입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쪼개서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 보는 남자들이 증가한다. 또 건강 및 체형에 관한 관심의 증가, 다이어트 이런 거 증가를 하고 있죠. 또 시간의 중요성,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오래 기다리거나 배달시켜도 많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환경 요인도 역시 아이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경제적 환경 요인입니다.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이런 수익성은 역시 또 이 개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물건을 2개 살 걸 1개 사고 또 좀 낡은 게 있더라도 좀 더 쓰다가 바꾸자 뭐 이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외식업체죠. 외식업체, 관광업체, 극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경제가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빨리 해소가 돼서 경기가 살아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번째는 법적 정치적 환경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뭐 위생을 갖다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음식의 재료를 취급하는 또는 관리하는 또 저장하는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또는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배달의 민족에서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원위치로 돌리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기술 환경적 요인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산업의 부흥이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방 설비나 조리기구가 지금 엄청나게 편리한 쪽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고 조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냉동 냉장 장치도 발달을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체인 스토어가 가능해지고 브랜드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대규모 외식 업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옛날 안동 강고등어, 내륙지방에 고등어가 있으면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안동까지 싣고 가는 동안에 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짠 고등어 자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소금이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짠 고등어는 아무도 안 먹습니다. 또 실제로 강고등어를 사면 간간하지 절대 짜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맛이 변한 거죠.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간이 딱 맞는 고등어를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경쟁 환경 요인입니다. 경쟁자가 여러 업체가 있고, 또 각 업체들이 음식 아이템을 취급하게 되면 점유율이 또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경쟁자가 많은 시장도 시장 진입이 아주 용이하죠. 그러나 이렇게 용이한 만큼 그 시장에 복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시장의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신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소비 심리 환경 지수 요인인데, 이건 마지막 요인이죠. 소비자 신뢰 지수를 소비 심리로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수를 소비 심리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의 생활 형편이나 미래의 생활 형편을 예상하고 현재의 경기와 또 향후의 경기를 예상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구입의 판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소비 심리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상향으로 가는 경우는 앞으로 소비자가 점점 더 많이 소비를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건을 조금 더 생산해서 비축을 해놔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모니터링해서 그 변화를 보고 상향으로 기준치를 넘어갈 때에 진입을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아이템을, 음식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니즈라고 합니다. 니즈. 막연한 욕구와 필요성이죠.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니즈고, 먹고 싶다는 것은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초점이 되고 있는 니즈는 고객이 느끼는 이런 욕구나 욕망
중에서 좀 이렇게 충족하지 못한,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을 느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도 하고 판촉도 하고 해야 매출이 많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먹고 싶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잠재적 니즈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밑에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은 주로 이러한 고객에게 충족되지 않은 니즈와 잠재적 니즈를 찾는 작업과 그것을 충족시키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마케팅 전략이. 마케팅 전략이. 이 니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 사람은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제일 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욕구고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가 말하자면 의식주, 옷과 먹는 것과 집이죠. 내가 이 바깥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또 피부에 추위를 타지 않기 위한 의복과 또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 먹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 가장 기초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족이 돼야 상위 이 욕구인 안전 또는 보장의 욕구로 넘어가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사회적 욕구로 넘어가고 존경의 욕구로 넘어가고 최종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넘어가는데, 가끔 불만이 생기면 밑에 단계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계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5단계설, 욕구 5위계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생리적 니즈는 음식을 먹는 거, 또 이런 것을 먹을 때에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 단순한 생리적 니즈보다도 조금 차원이 높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든 상품이 검은콩의 두유, 건강에 좋은 검은콩과 우유를 합친 검은콩 우유. 그래서 음식과 건강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생리적 니즈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개발된 아이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니즈입니다. 우리가 집에 화재 경보기를 달고 도난 방지기를 달고 가게에 또 보험을 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불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상품, 또 안전과 다른 니즈를 합쳐서 결합한 상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운전자 보험을 들면 집에 화재가 나는 것까지도, 운전자하고 화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요. 또 뭐 종합보험을 들면 암보험까지 다 되는 그런 종합보험이 나와 있듯이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표적으로 한 이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니즈. 고객들은 제품과 사랑 및 소속감이라는 니즈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래요. 뭐 연대감, 소속감, 우정 이런 것을 자극해서 어필하고자 한다 그래요.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나오고 나면 아이고 전부 다 이제 TV 보면 되지 극장에 안 가겠지 했는데 TV는 혼자 보는 거죠. 그래서 극장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요. 왜? TV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분류가 되고 극장에 여러 사람과 가서 같이 보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경험이라고 해서 이게 달랐던 거죠. 니즈가. 예. 연대감이라든가 소속감 뭐 이런 그 사랑, 애인끼리 가는 거, 뭐 친구끼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신, 자존, 지위에 대한 니즈. 나이가 먹으면 뭐 타이틀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니즈인데 보면 과시, 남들에게 과시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싼 거보다 비싼 게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위신, 자존, 지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니즈. 자신의 독자성, 유일성, 나만 갖고 있는, 나만, 또 차별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목표로 한 상품이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아무나 안 주죠. 또 아멕스 카드, 뭐 이런 거는 아무나 안 줘요. 어떤 소득이나, 그리고 로타리 클럽, 이런 거, 라이온스 클럽.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실현의 니즈를 가지고 개발된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 분석이 이렇게 인구 통계적 분석부터 소비 심리 분석까지 쭉 한 다음에 고객 니즈를 분석해서 생리적 니즈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분석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첫째는 외식업 대표 업종을 그냥 뭐 외식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식업 중에서도 나는 회를 아이템으로 하겠다. 나는 초밥을 아이템으로 하겠다. 나는 돈가스를 왕돈가스를 아이템으로 하겠다. 스테이크를 하겠다. 나는 생선구이를 아이템으로 하겠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 같은 것을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된다. 또 나의 창업자, 나 자신의 적성과 또 이 창업하는 레스토랑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주변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상권에 따라서 상권, 주변에 상권은 뭐냐면 내가 만든 아이템을 소비해 줄 집단이 얼마만큼 거주하느냐죠. 거주하느냐. 이 상권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유망 아이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또 유행하는 아이템도 유망 아이템과는 구별을 해. 유행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면 이제 안 되죠. 설비 다 투자해놨는데 유행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맞는 아이템을 골라야 된다. 김영웅이 나와서
트로트, 미스터 트롯을 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고구마 장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왜? 언제 어디서 행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가려면, 알바를 하거나 회사를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일하면서. 근데 고구마 장사하다가는 금방 접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구마 장사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나의 환경에 자본과 나의 의지와 이런 규모에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고객의 트렌드까지 파악을 한다면 실패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책상에서 얼마나 지겹게 이 내용을 듣고 있는지 생각을 하니 이만 이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2편에서 2장에 대한 내용을 25분 정도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